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해서 미워하는 거면 그걸 고쳐보기라도 할 텐데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든 건 말입니다. 물론 어른이 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다 내가 부러워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생각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왜 학창 시절엔 그런 일 당하게 되면 굉장한 상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땐 친구와 학교가 전부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린 시절 날 미워하던 사람을 다시 만난 분의 얘긴데요. 다 커서도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사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의 이 사연 어떤 사연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기와 질투 어린 감정이 얼마나 추한 건지, 또 그게 얼마나 스스로를 깎아먹는 감정인 건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던 오늘의 얘기. 궁금하시면 오늘도 어디 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게 돼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아마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시면 제가 사연을 쓰지 않고선 못 베겼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었거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들으시면서 다들 놀라실 거라 장담해요. 전 현재 남편과 딸아이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결혼을 한 지는 이제 5년 정도 됐고요. 아이는 3살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 가족만 같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결혼하겠다라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만큼 저희 가족은 아주 화목해요.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지 않을까 싶네요. 남들은 제가 참 시집을 잘 갔다고들 떠들어요.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이 장가를 잘 든 거라고 하지만요. 남편에게 늘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저희 집안은 가난하고 그다지 가진 것이 없는데 남편의 집안은 부자에 가진 것도 많았고 남편 또한 인물이면 인물, 학벌이면 학벌, 그리고 직업까지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흔히들 얘기하는 1등 신랑감 그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에 반면 전 가진 것도 없고 남편보다 직업이나 학력도 좋지도 않고요. 예쁘다 소리는 좀 들었던 적이 있지만 어차피 그런 것들은 세월 앞에서 그다지 소용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비교하면 소위 얘기하는 조건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들 얘기하면 결혼 전에 제가 남편을 좋아해서 쫓아다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남편이 절 먼저 좋아했습니다. 전 오히려 남편이 가진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몇 번이고 거절했었고 말이죠. 언젠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가 초년에 그렇게 복이 없더니 이런 남편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라고 말이죠. 전 엄마한테 난 그렇지 않다. 난 엄마 같은 엄마가 있었으니 초년복이 없던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 초년복이 없는 편이긴 했어요. 뭐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엄마 혼자 절 키우셨죠. 그래서 힘든 점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힘든 건 저희 엄마가 힘든 것에 비할 바 되지 못했다는 걸 그때도 지금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요. 전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초등학교 때 시작된 친구들의 따돌림은 제 성격을 형성했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그 모든 것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얼굴에 왕따 출신이라고 적혀있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고학년이 되고 다른 학교로 생활 반경을 옮겨도 여전히 난 왕따인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뭐 피해를 본 저에게 이유를 찾는다는 것이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그랬던 이유를 찾자면 친구들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것이 없고 또 소심하다는 것이 말입니다. 딱 괴롭히기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땐 그냥 저와 밥을 같이 먹어주지 않고 절 무리에 끼워주지 않는 정도의 괴롭힘에서 그쳤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엔 그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고 상처였지만 뭐 물리적인 괴롭힘이나 누군가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로 상처를 준 적은 없었으니 그냥 혼자 조금 울고 넘어갈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된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주변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중학교 때까지만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고등학생쯤 되면 다들 자기 공부 바쁘고 이미 사고를 치는 아이들은 한번 걸러져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간 다음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학교들 다닌다고들 하는데 전 아니었어요. 일단 시작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아, 무슨 냄새 나지 않니?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봄, 제가 지나가는데 오민지라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전 저도 모르게 움찔했던 것 같아요. 어? 무슨 냄새? 아우, 그 있잖아. 빨래 덜 마른 냄새. 그리고 빨래 이상하게 하면 나는 그 꾸릿꾸릿한. 그런가? 그러고 보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전에도 이런 냄새 났던 것 같은데. 전 움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제 얘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기도 했지만 저희 집이 볕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에 빨래를 깨끗하게 해도 늘 냄새가 났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내가 냄새에 조금 예민해서 그래. 뭐 별거 아니야. 처음엔 그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 옆으론 가면 안 되겠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의식해서 최대한 민지를 피해 다녔지만 같은 반 친구를 얼마나 피할 수 있었겠어요. 곧 그 냄새의 주인이 저라는 걸 민지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됐죠. 그날 이후로 제 학교 생활은 그야말로 악몽이 됐고 학교는 저에게 지옥 같은 곳이 됐거든요. 난 사람한테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잖아. 덜 마른 걸레에서나 나는 냄새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안 씻었으면 저런 냄새가 나는 걸까? 안 씻어서 나는 냄새가 아닐걸? 그러면 그냥 집에서 나는 냄새인 거야. 어떻게 하면 집에서 저런 냄새가 나? 전에 노래방에서 저런 냄새 맡은 적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게 지하에서 나는 냄새라고 하더라. 쟤네 집이 지하인가 보지. 그런 말을 대놓고 했어요.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못된 아이였습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에게 다 풀었고요. 어머, 너 거기 있었어? 하루는 제가 민지의 발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미안. 뭐가 미안한데? 네가 거기 있었다는 게? 뭐, 네 존재 자체가 미안하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네 존재 자체가 민폐이긴 하지. 내가 네 냄새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하고 있거든? 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네가 냄새가 나서? 민지는 그렇게 얘기하며 깔깔깔 웃었어요. 그렇게 큰 모멸감을 느껴본 건 제 인생에서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지는 정말 나쁜 아이였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가장 비참해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아이였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넌 학교에 다녀서 뭐해? 어? 너 같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나아지는 게 없을 텐데? 그날은 시험 결과가 나온 날이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당연히 민지보다도 더 말이죠. 아마 그날은 민지가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늘 냄새가 난다, 가난한다 그러면서 절 무시했었는데 제가 자신보다 공부를 더 잘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성격에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냥 제일 잘하는 게 이거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돈이나 벌러 나가. 네가 공부해서 뭐 하는데? 대학에 갈 수 있어? 어차피 등록금도 못 낼 형편일 거 아니야. 내가 너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헛된 꿈 꾸지 말고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위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당시엔 그게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고 또 절망적인 얘기였습니다. 전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희망을 품고 공부했던 것이었으니까요. 네가 뭐 공부한다고 나중에 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그럴 리 없어. 설사 운이 좋게 대학에 간다고 해도 등록금 버느라 제때 졸업할 수 있겠어?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힘들 테고 또 그러면 취업 경쟁에서도 밀리고 시간이랑 돈만 날리는 거라니까. 그냥 일찌감치 공장 같은 곳 가서 돈이나 벌어. 그게 현명한 거야.
그것도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민진 절 위해서 해준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제가 자신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 말은 조언이 아니었어요. 그냥 악담이었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날 이후로 더더욱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그냥 힘이 빠졌을 법도 한데 그때 어딘지 모르게 오기 같은 것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기나 지나 한번 보자. 그런 마음도 있었고 말이죠. 민지에게가 아니라 이 세상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 그 다음 시험을 훨씬 더 잘 봤어요. 수진이가 이번에 성적이 많이 올랐구나. 너 대견하다. 그 결과 전 눈에 띄는 성적으로 담임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칭찬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민지는 정말 안 잊고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지의 괴롭힘은 더더욱 심해졌고요. 야, 지아! 절 그날 이후로 지아라고 불렀어요. 가서 빵 좀 사와. 너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먹고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민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더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아마 그때 그 아이들은 모두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었던 것 같아요. 전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가서 모멸감이 느껴질 만한 말들을 들어야만 했고 걸핏하면 넘어지거나 물건에 맞거나 했던 것 같아요. 몸을 막 심하게 다칠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분 나쁜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굉장히 심한 폭력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너 말고 수진이. 뭐? 너 말고 수진이한테 주는 거라고. 아니, 얘한테 주는 거라고? 대체 왜? 왜 더러운 거지 같은 애한테? 민지가 짝사랑하던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민지가 그 아이를 짝사랑한다는 건 친구들도 다 알 만큼 민지가 티를 많이 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화이트데이 사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희 반으로 말이죠. 민지는 굉장히 들떴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발렌타인데이에 민지가 그 남자아이에게 초콜릿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답을 하러 온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민지가 아니라 저에게 사탕을 주러 온 거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한테 거지 같다니. 아, 아니, 말이 안 되니까 너무 놀라서. 뭐가 말이 안 되는데? 수진이가 너보다 훨씬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 수진이가 너보다 모자란 게 뭐라고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내 눈엔 너보다 훨씬 잘났는데? 그 말을 반 친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했어요. 민지의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할 만한 일이긴 했어요. 저도 속이 시원하다기보다 그 다음이 걱정될 정도로 말이죠. 킥킥거리며 수근거리는 아이들을 잠시 보던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 모습은 당시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민지를 보고 있는데 순간 눈이 마주친다 생각했죠. 그리고 전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절 노려보던 민지의 눈에 살기가 흐르는 것 같았거든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어요. 잠깐, 나 좀 봐. 그렇게 민지를 따라 나간 날 전 민지에게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얼굴을 피해서 말이죠. 맞다가 쓰러져 있는 절 무서운 눈으로 보던 민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 학부모 회장인 거 알지? 어디 가서 이 함부로 놀렸다간 너 학교 못 다닐 줄 알아?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 할 거 아니야. 너희 엄마 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봐서라도. 안 그래? 그 협박은 저에게 아주 잘 통하는 협박이었어요. 전 저희 엄마를 위해서라도 고등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은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다무니 민지는 아주 당연하게 저에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게 됐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가서 맞았어요. 제가 민지보다 성적이 잘 나온 날은 더 많이 맞았고 남자 동창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조금만 관심을 보이는 날엔 더더욱 많이 맞았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억울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건가? 그러면 민지는 기뻐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 차마 죽을 수도 없었던 것 같네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제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너 대학 간다며? 넌 내가 전에 한 말 들었어야 했다는 걸 평생 생각하고 후회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오면 그날 깨닫게 되겠지. 아, 그때 민지가 한 말이 다 맞았구나. 난 절대 올라갈 수 없겠구나. 내 자리는 여기구나 하는 거 말이야. 마치 저주를 퍼붓듯 너는 그래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는 민지를 보면서 절대 그렇게 되게 두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다시 볼 땐 난 달라져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다짐 아닌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짐은 제 지난날의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 덕에 제가 아주 잘 살고 있으니까요. 장학금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낮춰서 대학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 덕에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고요. 그리고 민지가 얘기했었던 그 저주와는 달리 전 학교를 오래 다니지 않고 졸업할 수도 있었고 또 괜찮은 회사에도 취직할 수 있었으니까요.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긴 했죠. 뭐 그 당시에 저도 그 전에 비하면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곤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민지보다 더 잘 살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민지는 원래부터 집이 잘 살기도 했었고 결국엔 저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요. 때때로 민지를 떠올리는 날들이 있었지만 전 저 나름대로 바쁜 인생을 사느라 잊고 살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악몽을 꾸기는 했습니다. 눈을 떴는데 제가 고등학생인 꿈 말이죠. 그건 저에겐 악몽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남편을 만났어요. 저와 남편의 집안과 환경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탓에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청혼을 받았고요. 나 당신 같은 여자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 남편이 그 말에 승낙했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이라는 건 둘이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건데 저희 집안은 집안이랄 게 없었고요. 엄마와 저 단 둘이니까요. 그래서 반대가 심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나 엄마가 상처받는 것, 특히 엄마가 상처받는 게 너무나 크게 걱정이 됐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등 쓸모없는 걱정이었어요. 나는 딸이 없어서 며느리랑 같이 쇼핑도 하고 밥도 먹으러 다니고 이러는 게 꿈이었는데 정말 좋구나. 시어머니는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희 진심으로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런 가정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란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고 또 주변에도 절 그렇게 자랑하셨고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착하고 대단한 아이라고 말이죠. 엄마의 말처럼 제가 초년 운이 좋지 않은 것이 지금 이렇게 다 행복해지려고 그랬던 건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이 행복을 생각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겪으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고 말이죠. 전 그만큼 행복했으니까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어디에 있건 네가 어떻게 살건 내가 이긴 것 같다, 민지야.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냥 제가 너무 행복했으니 이긴 거였어요. 누가 더 배웠고 더 돈이 많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난 민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보다 행복하리란 것을 말이죠. 그런 생각을 듣고 나니 그냥 모든 것을 다 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상처가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었지만 지금의 행복이 너무 커서 치유가 된 것 같았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이제 민지를 다시 보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날이 얼마 전에 왔습니다. 동창회 오라고 우편이 왔던데? 응? 무슨 동창회? 그래도 한번 나가봐. 남편은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은 알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받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멋들어지게 하고 나가서 얼마나 성공해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오라더군요. 전 처음엔 그게 무슨 유치한 행동이냐고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긴 했지만 동창회 일이 다가올수록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점점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잘 생각했다며 카드를 주더라고요. 이걸로 비싼 가방 사고 비싼 옷 사고 비싼 굿 사서 다 들고 나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남편 뭐 하는 사람이지 꼭 말하고. 알겠지? 남편은 부부 동반이 아닌 것이 너무 아쉽다며 다음엔 자기도 꼭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웃었던 것 같네요. 막상 동창의 날이 다가오니 긴장이 되긴 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민지를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식도 모르고 지냈으니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네요. 정말로 잘 살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어머, 너 수진이니? 세상에, 완전히 성공했나 보다. 사람 인생 진짜 모른다니까. 이 가방 한정판 아니야? 이거 구하기 엄청 힘든 가방이라고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떻게 구했어? 제 등장으로 모든 동창생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가난하고 냄새난다고 왕따당했던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형차 한 대 값은 될 만한 것들을 걸치고 나타났으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사실 들어가기 전까지도 조금 유치하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의 그런 시선을 받으니 기분이 조금은 좋긴 하더라고요. 저도 참 유치하긴 하죠. 그런 걸로 보여주려고 했다는 게 말입니다. 남편은 뭐해? 시아버지에서 물려받으려고 일 배우고 있어. 어머머, 시집 엄청 잘 갔구나. 세상에. 난 수진이 시집 잘 갈 줄 알았어. 예쁘잖아. 그치, 안 가려지는 미모긴 했지. 그래서 민지가 더 질투한 거 아니야. 민지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그날 거기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이름을 듣는 건 또 다른 느낌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나? 뭐? 내 얘기해?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왜 사람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전 그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목소리는 잘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인상적인 기억은 꽤 선명하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구나 하는 사실을 말이죠. 어머, 이게 누구야? 이수진 아니야? 민지는 그렇게 얘기하며 위아래로 저를 한번 훑어봤어요. 그리고 인상을 한번 슬쩍 쓰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차림새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네 옷 맞아? 민지가 한쪽 입꼬리를 올려 비웃듯 웃으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왜 세월이 지나면서 개과천선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사실 내심 그런 기대를 하며 나간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민지가 달라졌고 진심으로 저에게 용서를 빌면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저도 있기로 말이죠. 과거를 짊어지고 사는 것도 저에게는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지는 그런 생각을 한 저를 바보로 만들 만큼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더라고요. 그치? 어디서 빌린 거지? 아니면 짝퉁이거나 네가 어떻게 이런 걸 사? 민지가 하하 웃으며 비웃을 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런 그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라면 자존심이 상할 말을 뱉었었죠. 내가 산 건 아니긴 하지. 남편이 사준 거니까. 그 말에 민지가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를 참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가 잘난 걸 자신이 잘난 걸로 생각하는 뭐 그런 아이 있잖아요. 전 그런 민지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민지를 긁기로 한 거죠. 남편? 민지가 살짝 인상을 쓰며 절 바라봤습니다. 전 속으로 걸려들었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른 동창들이 거들었어요. 조금 전에 수진이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얘기 들었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 우리 중에 시집 제일 잘 간 것 같아. 민지는 동창들의 그 호들갑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저에게 물었어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데? 전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남편의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본 민진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알만한 사람은 아는 중견기업의 사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이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네 남편이라고? 내 남편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민지는 현실을 부정하는 듯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우습단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남편 가지고 거짓말을 왜 해? 딸 낳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줘도 되고 난 누구랑 달라서 그런 걸로 거짓말 안 해.
민지는 자존심이 제대로 상한 것 같았어요. 그대로 인상을 팍 하고 쓰더니 제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떠났거든요. 그런 민지를 보며 동창들이 민지의 뒷담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지의 현재 상태를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쟤 자존심 엄청 많이 상했을걸? 이혼당했잖아. 이혼? 아, 그 소문이 진짜야? 쟤네 친정 망해가지고 남편이 완전 쫓아냈다던데? 아무리 사랑 없이 조건만 보고 한 결혼이라지만, 아, 그렇다고 그렇게 바로 마누라를 쫓아내냐? 그 집도 진짜 그 집이다. 야, 평소에 잘했으면 쫓겨났겠니? 자기 집 조금 산다고 유세란 유세는 다 떨고,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암튼, 재산 분할 조금 받은 것도 쇼핑하고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다 쓰고, 지금 돈도 없어서 빌리고 다닌대. 너도 조심해. 언젠가 돈 빌려달라는 전화 받을 수 있으니까. 전 고개를 갸웃하면서 물었어요. 본인 일은 안 해? 그런 제 말에 동창이 말도 안 된다는 얼굴로 웃으며 절 보더군요. 오민지가 일? 아이고, 야, 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유학일합시고 해외에 나가서 돈만 쓰고 놀다가 집안에서 소개해준 남자한테 시집 간 거야. 평생 남의 돈 벌어본 적이 없을걸? 그래도 그런 상황이면 돈을 자기가 벌어야지. 그건 너나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얘기고, 아, 쟤는 아니라니까. 쟨 누가 감히 나를 부려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사는 앤데 어떻게 남의 돈을 벌어. 그 자존심에 아이고 아마 절대 못할 거다. 그래도 자식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지 인생만 저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냐며 혀를 차는 동창들을 보면서 민지가 한심하다고 이젠 정말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형편없게 살고 있더라. 근데 그게 통쾌하다기보다는 어딘가 씁쓸했어.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싶고.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전 그날 이후로 민지를 다시 보는 날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어쩐 일인지 우연히 민지를 보게 되는 날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너 여기 피부과 다녀? 너 여기 헬스장 다녀? 그런 우연한 만남이 이어진 거예요. 유쾌하지 않았죠. 너 정말 부자인가 보구나. 여기 회원권 비싸잖아. 이것도 남편이 해준 거야? 아니, 이건 시어머니가. 어머, 시어머니랑도 사이가 좋아? 민지가 굉장히 의외라는 듯 절 바라봤어요. 아마 저희 집안이 집안이니만큼 시댁에서 미움받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그것마저 보기 좋게 빗나갔지만요. 좋아해 주시지, 감사하게도. 너 정말 시집 엄청나게 잘 갔다. 정말 사람 인생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민지는 절 지켜 세워주는 말들을 하면서도 절 질투하는 게 한 번에 보였습니다. 그런 감정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었어요. 더구나 민지 같은 성격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내가 복이 많지.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뭐니? 노골적으로 저에게 들러붙으려는 민지를 보면서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동창들에게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니 그냥 언젠가 저에게 돈을 뜯어가기 위해서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오면 돈을 절대 빌려주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의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저에게 민지가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안 동창들이 걱정하긴 했어요. 걔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애야. 그러니까 좀 멀리 둬.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니? 근데 걔도 정말 걔다. 지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괴롭혔던 애한테 돈 때문에 비굴하게 그럴 수 있다는 게. 아우, 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민지를 가만뒀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 옆에서 그렇게 비굴하게 설설 기면서 민지는 속으로 자존심을 엄청 상해할 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받을 걸 알고 있어서 두었던 거예요. 더 힘들어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민지에게 더더욱 제가 행복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 오늘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해서. 왜? 그냥 한동안 바빴는데 시간이 났다고 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너흰 결혼한 지 꽤 됐다는데 아직 신혼 같다. 내가 남편 복이 참 많지 뭐. 네 말대로. 그러면 민지의 표정이 구겨졌거든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제 예약 시간을 어떻게 알았는지 피부과에 가니까 민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저와 시어머니와 제가 함께 피부과에 간 날이었거든요. 어머니? 아, 우리 시어머니셔. 어머니 여기 저 고등학교 때 동창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친구분. 안녕하세요. 우리 며느리 고등학교 때도 예뻤죠? 네, 뭐, 지금이랑 비슷했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엄청 예뻤겠네. 아유, 지금도 엄청 예쁘니까.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민지가 묻더군요. 고부간의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런 민지의 물음에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니까요. 이렇게 곱고 착한 아이가 내 며느리라 얼마나 복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 데려가서 자랑 엄청 많이 해서 애가 귀찮진 않을까 몰라. 아니에요. 아마 민지인 그날 굉장히 많이 화가 나고 질투가 났을 겁니다. 그날 얼굴에서 그런 감정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그런 대화 이후로 말수도 적어지고 결국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받지도 않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며 밖을 나갔으니까요. 어쩌면 그날 민진 그런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게 아닐까 합니다. 지금부터 민지가 제게 저지른 엄청난 일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이 질투로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민지를 보면서 알게 됐고 전 절대 누군가를 저렇게 질투하고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짐했던 일이 아주 최근에 있었거든요. 민지는 그날 이후로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주 보진 않았지만 원래는 노출을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노출이 심한 옷들을 막 입고 다니더라고요. 가슴도 보이고 그런 옷들 말이죠. 전 건너서 민지가 가슴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신감이 붙은 상태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제 앞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말들을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수진아, 남자들은 믿는 게 아니야. 남자에게 절대 순정이라는 거는 없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남편도 결국엔 남자라는 말이지. 전 참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을 여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만 유독 기분이 더 나빴습니다. 민지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말이죠. 나한테 자꾸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아니, 그냥 그렇단 말이지.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저주 아니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그래? 그냥 할 수도 있는 얘긴데? 너 혹시 뭐 찔려? 되려 그렇게 나오는 민지를 보고 정말 한숨만 나왔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전 한동안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다니던 피부과와 헬스장도 다른 곳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연락을 따로 주고받지 않았으니 한동안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멀어질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지에게 부재중 통화가 몇 통이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던 사이에 민지에게 톡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톡의 내용을 보고 전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 전화 안 받아? 야, 네가 뭔데 내 전화를 씹어. 너 시집 좀 잘 갔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 지금 내가 누구랑 있는 줄 알아? 와 있는 톡을 주르륵 보는데 그 톡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뒤 어떤 남자의 손을 잡은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이 손이 누구 손인지 알아? 제가 그 손의 주인을 알 게 뭐냐고요. 드디어 미쳤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한숨을 쉬는데 그 다음 톡이 왔습니다. 네 남편 손이야. 네 남편 지금 나랑 있어? 전 순간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굳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그때 전 제 남편과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나 황당한 얼굴로 남편에게 그 카톡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얼굴도 경악으로 바뀌더군요. 그러면서 이 미친 여자 누구냐고, 누군데 당신한테 이런 톡을 보내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전 남편을 진정시키고 나서 답장을 했죠. 그게 무슨 개소리야.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다른 사진이 한 장 왔어요. 이번엔 남자의 얼굴도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있었죠. 이래도 내가 미쳤어? 민지는 정말 그 남자를 제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전 가만히 그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얼굴은 제가 아는 얼굴이었거든요. 이 사람... 왜? 누군데? 남편이 제 말에 놀라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경악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옆집에 사는 남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남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 않았어? 아직 1년도 안 됐을걸? 옆집에 얼마 전에 이사를 온 신혼부부가 있었거든요. 거기 새댁이 정말 사람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었어요. 여러 번 인사를 나눴었고요. 그런데 그 집 남자였습니다. 물론 신혼부부라는 것도 경악스러웠지만 민지의 그 행동 자체가 가장 경악스러웠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민지는 정말로 제 남편을 꿰기 위해서 사람에게 접근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겼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진짜로 할 수 있는 건지 정말로 놀랍더라고요. 입을 떡 벌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놀라고만 있을 때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은 받았죠. 민지의 첫 마디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때 기분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민지는 더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답도 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내가 남잔 다 똑같다고 했지?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네 그 대단한 남편도 결국엔 이렇게 쉽게 넘어오는 사람이었던 거야. 네 행복이 얼마나 허황한 건지 이제 알겠니? 그걸 알려주기 위해 그 질투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전 가만히 민지의 말을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 내 남편 아닌데? 라고 말이죠. 민지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곧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웃기시네.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자존심 지키니? 내가 너니?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을 지키게? 내 남편 지금 나랑 같이 있어. 뭐? 그리고 내가 너니? 이런 상황에서 모른 척 자존심을 지키게? 난 아무리 잘난 남편이라도 나 배신하면 그냥 그대로 끝인 사람이야. 남편이 나중에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정말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정말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 얼굴이 낯이 익은 거 보니까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 같은데 너 정말 미쳤니? 무슨 정신으로 남의 남편을? 제가 그렇게 소리를 확 지르는데 민지가 전화를 확 끊더군요. 뭐 본인도 많이 놀라긴 했을 겁니다. 제 남편인 줄 알고 꼬신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데 말이죠. 전 아직도 그날의 그 어이없던 그리고 경악스럽던 기억과 감정이 생생나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함께 놀라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이죠. 전 그날 이후로 며칠 정도는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옆집의 새댁에게 얘기를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걸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남편의 그 얘기를 듣는데 어딘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일을 그 새댁에게 얘기해야겠다는 걸 말입니다. 새댁에게 일단 미안하다는 사과부터 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저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다 정말이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하는 새댁에게 제가 받은 카톡을 보여줬습니다. 가만히 그 카톡을 읽은 새댁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왜 아니겠어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개새끼가 감히 주제도 모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옆집 남잔 원래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옆집 새댁이 뒷바라지 다 해서 사람답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었더라고요. 새댁의 집안이 훨씬 잘 사는 건 당연했고요.
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헛짓거리들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당연히 그 옆집 남편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잘리고 뭐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했어요. 정리가 다 된 다음에 새댁이 절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내심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그런 저에게 선물까지 사서 들고 말이죠. 언니 아니었으면 평생 그런 인간인 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감사해요.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도요. 사람이 참 배포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에게 정말 아까운 여자라는 것도 말이죠. 이사를 한다는 말에 언제 어디서든 행복하라고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 민지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뭐 그냥 이대로 얼굴을 보지 않고 끝내는 방법도 생각해 보긴 했지만 그래도 제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도 하고 말이죠. 왜? 내 이 꼴 보려고 왔니? 속이 시원해? 옆집 새댁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뭐 소송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꼴이 그전과는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전 그런 민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넌 더 망가져야지. 라고 말이죠. 뭐? 네가 상처 준 사람들 생각하면 아직 넌 벌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민지는 그렇게 말하는 저를 보면서 씩씩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아마 넌 지금 그곳이 지옥이고 감옥이겠지. 사람들이 모두 다 널 손가락질하고 나를 부러워하잖아? 그렇게 무시하고 또 네 발 아래라고 생각했던 내가 지금은 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 질투와 그 미움이 아마 너의 지옥일 거야. 네 행복이 영원할 것 같니?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어. 제 그 말에 민지는 저를 빤히 보더군요. 전 천천히 한자 한자 눌러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너보단 행복할 거라는 거. 난 너처럼 날 지옥에 두지 않을 거거든. 난 늘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그 순간 전 비로소 과거에서 풀려났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다시 민지를 보는 일이 없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아직 그 뒤로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아직은 민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동창들을 통해서 얘기를 전달받긴 했어요. 도망 다닌다더라. 여기저기 빌린 돈이 한두 푼이 아니래. 소송도 엄청나게 많이 당해서 이름도 바꾸고 뭐 그랬다던데? 아유, 그렇게 소리 땅땅 치고 다니던 애가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말이다. 사람 일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야. 빌린 돈이 많아서 소송이 여기저기 걸리는 바람에 도망자 신세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사치를 하는 병을 고치지 못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과거에 민지가 잘 살았었으니 금방 갚아줄 줄 알고 빌려준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지랑 바람이 났던 옆집 남자가 한번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정확히는 저희 집이 아니라 저희 옆집이었지만요. 이사 갔어요. 네? 이사 갔다고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뭐 외국 나가서 살 거란 얘긴 한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 몰라요. 처음엔 제 얼굴을 몰랐던 건지 옆집 새댁의 안부만 묻던 남자가 나중엔 제가 누군지 생각이 났는지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혼당한 거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에요? 바람을 피운 건 본인이면서? 그 여자가 꼬시지만 않았어도 넘어간 인간이 잘못한 거지. 아무튼 당신 때문에 내가 이혼당한 거니까 의자로 내놔요. 뭐라는 거야? 나 당신 때문에 빈털털이 됐다고. 지금 회사도 잘리고 그니까 돈 내놔. 한참을 돈 내놓으라고 진상짓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잠잠해졌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늘어놓고 보니 정말 남들이 할 수 없는 희귀한 경험을 한 게 맞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겪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일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미 겪은 걸 어쩌겠어요. 그리고 그 일로 저도 얻은 것이 있긴 하고 말이죠. 바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말입니다. 전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아요. 드디어 그때 그 학교에서 그 교실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물론 때때로 떠오르는 순간이 있기야 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일은 저에게 타격을 주진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결국엔 다 이겨내고 행복해진 나만 남은 거죠. 제 얘긴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엄청나게 당황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은 정말 저밖에 없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 부디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길 바래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도 꼭 하고 싶었고 말이죠. 제 얘긴 누군가에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네요. 전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긴 얘기였는데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는 날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추리소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작가 지망생입니다. 나이는 만으로 45살이 되고 두 아이도 키우는 주부이자 엄마이지만 지금은 치열했던 시기를 지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고 보니 뒤늦게 작가라는 꿈을 갖게 된 사람이죠. 지망생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저에겐 변변한 작품은 없어요. 요즘 책을 읽고 서평이나 간단한 글을 쓰면서 습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차에 문득 제가 구독하고 자주 보는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 사연을 모집하고 있다는 글을 봤고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 얘기를 쓰게 됐습니다. 제 사는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규원이에요. 어느 곳에서나 제 이름은 남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어려서부터 종종 있었죠. 어릴 때 반 남자애들이 제 이름이 남자 같다는 이유로 놀리기 일쑤였고요. 전 억울한 마음에 왜 딸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냐고 엄마에게 물었죠. 아빠가 아들을 많이 바라셨는데 태어난 네가 딸인 걸 알고도 중성적인 이름을 지어주신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름만큼이나 제 성격 자체도 여성적이지 못해요. 아주 이성적이고 감정을 자제하는 면이 우리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제 생각에도 전 다른 여자들보다 감정을 자제하고 이치에 맞는 행동을 추구하는 점이 좀 남다르다 싶어요. 달달한 연애 드라마보다는 반전과 복수가 살아있는 드라마나 소설이 제 취향이고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저의 장래 희망은 검사였습니다. 나쁜 놈들을 법으로 처단한다는 검사는 너무 냉철하고 지적으로 보여서 제 꿈이었죠. 우리 아버지는 사회학과 대학 교수였는데 어린 저에게 판검사가 딱 어울린다면서 제 꿈을 지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완벽주의적 성격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우리 집은 이런 아버지 때문에 늘 먼지 하나 없이 반질반질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했고 전 어디서나 사람들 앞에서 항상 예의 있고 반듯한 모습으로 있어야만 했어요. 학교 성적은 당신의 학창시절만큼이나 탑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요를 하셨고요. 그리고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면 자식이라거나 어린 나이라고 해서 용납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강의 자료나 책을 집필하시는 일을 전 국민학교 때부터 도와드렸는데요. 사실 10살 남짓한 아이가 글을 쓰다가 오타를 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버진 심할 땐 손바닥 맴매를 할 정도로 엄하게 혼내셨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선지 전 늘 학교에선 모범생이었고 아버지만큼이나 완벽주의 성격을 닮아갔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와 저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분은 엄마가 아니셨을까 싶어요. 우리 엄만 동화 작가셨어요. 엄만 감성이 풍부하셨고 자식인 절 늘 따스하게 감싸주며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냉정한 성격에 감정 표현에 무뚝뚝한 남편에다가 딸까지라니. 내 팔자가 그렇지 상자를 2명을 모시고 살아요 내가. 사람이니까 이 정도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좀 실수하면 분녀가 그냥 파르르 하니 워낙 아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들이라니까. 엄마는 이렇게 한탄하고 나셨죠. 하지만 전 엄마가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속을 다 드러내고 겪었던 일이나 감정도 다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엄마였거든요. 엄마도 하나뿐인 딸이 유일한 대화 상대라고 하시면서 우리 둘은 친구처럼 모든 얘기를 하는 베스트 프렌드예요. 엄격하고 차가운 아버지라고 해도 두 분이 사랑해서 절 낳으셨잖아요. 자식인 제가 볼 땐 우리 아버지와 엄만 남녀의 부부관계라기보단 동료에 가까워 보였거든요. 자식인 제가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정확히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혼이나 별거 한 적이 없이 70이 다 된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살고 계신 걸 보면 그저 평탄하게 가정을 잘 유지하고 사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전 평범하고 공부를 곧잘 해서 학창시절을 보낸 뒤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제 꿈이었던 검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에 가서도 흥청망청 놀지 않고 사법고시를 준비했고요. 그렇게 대학생활 4년에 휴학한 3년까지 꼬박 7년을 준비했건만 제 노력에도 전 번번이 낙방을 했습니다. 1차 시험 합격 후 같은 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치룬 2차 시험에 떨어지길 2번. 그렇게 두 번째로 2차 시험에 낙방 소식을 들은 12월의 겨울날 쏟아지는 한방눈을 맞으면서 전 인생 처음으로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됐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있구나. 다시 1차 시험부터 사시 준비를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네. 이젠 그만둘 때가 되었나 보다. 그 길로 사시를 포기하기로 정하고 집에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난 우리 규원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어. 스스로 할 만큼 하다가 끝내는 마음 먹는 것 시작하는 것보다 어렵단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앞으로 더 재밌고 좋은 일 찾아보자. 이렇게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격려해 주신 엄마와는 달리 우리 아버진 결과는 아쉽지만 수고했구나 한마디 하시고 서재에 들어가셔서 그날 저녁밥도 거르셨어요. 아마 저만큼이나 아빠는 제 꿈에 거는 기대가 크셨고 그만큼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오랜 꿈을 접고 나서 대학교도 졸업한 마당에 뭘 해야 하나 특별히 할 일을 잡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나이가 어느덧 28. 홍기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제 신랑감으로 점 찍어 놓은 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휘문고교 동창으로 절친한 친구분의 둘째 아들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능력 있는 인재라고 아버지는 소개하셨어요. 결혼하지 않고 살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 사귀는 남자나 마음에 담아둔 남자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의 제안 아니 강요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단지 어른들의 집안끼리 남녀가 만난다는 사실이 좀 구닥다리 같아서 창피했다는 점 빼곤 말이에요. 어쨌든 어른들끼리 정하신 날짜에 전 단정한 정장을 입고 워커힐 호텔로 갔습니다. 약속한 1시에 늦지 않기 위해 집에서 1시간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지만 더 일찍 나선 저는 택시를 타고 가던 길에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그 문자는 만나기로 한 맞선남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기로 한 최영훈이라고 합니다. 죄송해서 어쩌죠? 급한 회사 일이 생겨서 지금 회사에 있습니다. 원래 만나기로 한 워커힐 호텔 말고 종로의 썸데이 카페에서 봐도 될까요? 전 약속을 중시하고 특히 시간 약속은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히 챙기는 성격이라 이때부터 맞선남에 대한 첫인상은 좋지 않았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소를 변경한다면 적어도 3시간 전엔 통보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불쾌한 마음을 참고 행선지를 종로로 바꿔서 갔습니다. 카페에 가보니 맞선남은 이미 와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절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이거 처음에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최영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분의 따님이시라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영훈 씨는 네이비색 스트라이프 수트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넘긴 멋있는 회사원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외모가 수려하다거나 매력이 넘쳐 흘러서 설렐 정도는 아니지만 편안하고 인간적인 호감이 생기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제 생각에 영훈 씨도 저를 보는 눈빛이 반짝인다던가 설레이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자로서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전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와 제가 애정이 샘솟아서 사랑으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쇳덩이처럼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지는 그런 사랑도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남편은 저와 대화하면서 점점 제 얘기를 귀를 기울였어요.
아마 그 사람도 별 기대 없이 나왔는데 제 파트너감으로 나쁘지 않다는 계산을 했던 것 같네요. 전 설립한 지 60년이 넘은 식품 제조회사 만나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이는 32이고요. 올해 막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아, 초고속 승진이시네요. 32 나이에 과장이면 빠른 편 아닌가요? 네, 입사 동기들 중에 제일 빠르죠. 하지만 전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진 같은 기업에서 상무까지 지내고 은퇴하셨지만요. 전 반드시 CEO 대표까지 달고 말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훈 씨의 말에서 강한 야망을 엿볼 수 있었어요. 남자가 그 정도 배포를 갖고 어떤 큰일을 할 수 있다면 제 남편감으로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더불어서 왠지 그는 서툴고 치밀하지 못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다며 얘기하는 회사에서의 무용담을 잘 들어보면 짜임새가 부족했고 거짓이 아닐까 싶은 부분들도 보였어요. 규원 씨는 제가 만나본 여자분들과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뭐랄까 아주 차분하고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나중에 아이들 교육 잘하는 좋은 엄마가 되실 것 같네요. 영훈 씨와 만난 자리에서 우린 서로 인간적인 호감을 느꼈고 그 이상의 불꽃 튀는 이성 간의 사랑은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기로 이미 어른들끼리 마음먹고 만들어진 자리였고 내 감정과는 별개로 결혼은 진행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던 걸까요? 의외로 영훈 씨는 그날도 다음 날도 저에게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다음 주 주말에 상견례를 할 테니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한번 맞선 본 남자와 다음 약속이 상견례라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 그 남자와 한 번 만났을 뿐이고 심지어 그 뒤로 애프터 신청도 없었고 우린 연락한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과 바로 상견례라니 이건 납득이 안 되네요. 넌 그 남자가 싫으냐? 아니 싫고 좋고의 말을 할 수는 없을 만큼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 얘기를 하는 상견례를 할 수 있어요? 싫은 게 아니면 결혼해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결혼을 예정하고 만났던 거니까 상견례를 한 뒤에 얼마든지 데이트하면 되는 일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이상하게도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고시 공부하지 말고 연애라도 실컷 해볼 걸. 처음으로 후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 맞선남과의 두 번째 만남이자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와 영훈 씨 아버지는 처음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고 반가워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고요. 과거에 한 약속대로 우리가 사돈을 맺게 됐다면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상견례 분위기는 마치 이상한 연극과 같았어요. 가장 친하고 이 분위기를 주도해야 할 결혼 당사자인 저와 영훈 씨는 뻘쭘하게 앉아서 간간히 가벼운 얘기만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날 잘 들어갔죠? 미안해요. 제가 연락을 드렸어야 됐는데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이죠. 괜찮습니다. 다 큰 성인인데 당연히 잘 귀가했죠. 네. 그런데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독서요? 어쩐지 규원 씨 이미지가 지적이라서 그런 취미일 것 같았어요. 주로 어떤 책을 읽으세요? 추리소설이나 범죄소설 좋아해요. 스티븐 킹이나 히가시노 게이코 아세요? 이렇게 결혼할 당사자가 하는 대화라는 게 처음 만난 사람같이 낯선 거였죠. 헌데 서로 낯설어야 할 양쪽 아버님들은 야, 이 자식아 해가면서 너무 친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거예요. 거기에 어머님들은 딱히 어찌할 바를 모르며 음식만 드시거나 어디 눈들 데도 없이 불편해하셨습니다. 특히 영훈 씨 어머님은 정말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일단 절 처음 보시자마자 그분은 얼어붙어 계셨고요. 그리고 쭉 찢어진 눈으로 한참을 제 아래 위로 살펴보시곤 기가 차있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뚫어져라 보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듯 했어요. 이후 인사하는 제 목소리를 듣고도 잠깐 멈칫하더니 불안한 반응까지 보이셨고요. 전 이분이 오늘 어디가 아프신가 싶어서 어디 불편하신가요? 말씀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됐어요.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에게 과하게 쌀쌀맞은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묘한 상견례 자리에서 어색한 결혼 당사자와 불편함이 가득한 어머님들에게도 불구하고 결혼식 장소와 날짜까지 일사천리로 잡혔어요. 무려 2달 반 뒤에 급박한 날짜였지만 양쪽 아버지들의 추진력으로 결혼 준비는 빠르고 차질 없이 이뤄졌고 영훈 씨와 데이트 10번도 못 채우고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결혼식 전날 제 손을 잡고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규현아, 아무리 아버지가 무섭다고 억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10번도 안 만난 남자에게 네 인생 맡기는 게 난 아무래도 걱정된다. 저도 이런 결혼이 있나 싶게 어이없긴 한데 그래도 엄마, 그 사람이 싫거나 밉진 않아요. 인간적인 호감도 있으니까 잘 살아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니, 영훈이보다도 그 집 엄마 말이야. 상견례 때 봤을 때 인상이 너무 아니더라. 반응도 좀 이상했고 말이야. 가뜩이나 시댁에서 시모자리는 중요한데 그때 너 보는 눈빛하며 말투가 아유 무슨 원수 보듯 한 게 말이지. 내 딸 그런 집에 보낸다는 게 난 너무 꺼림칙하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한 결혼이었지만 엄마의 걱정과 달리 결혼 생활은 평온했어요. 전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에 오전엔 집안일을 해놓고 오후엔 도서관에 가서 남편이 부탁한 자료를 찾고 검토해서 요약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보다가 근처 카페에 들러서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하고 집에 들어와요. 남편은 저녁 준비를 하다가 남편이 집에 오면 같이 저녁 먹고 하루의 얘기를 하다가 같이 잠에 듭니다. 이런 전업주부 생활이 전 안 맞는 옷과 같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고 마음에 평온함을 주는 생활이라 잘 적응해서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이해심이 깊고 성격이 무던한 편이라 같이 지내기에 편안하고 회사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남편은 고마워했죠. 남편은 그동안 만난 여자들이 감정 기복이 크고 변덕스러웠는지 저 같은 여자는 처음 본다면서 신기해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회식 자리에서 후배분이 제게 연락을 했어요. 최 과장님이 너무 많이 취해서 사모님이 모시러 와 주셔야겠다고요. 차를 몰고 종로에 가보니 남편은 인사불성의 상태였고 전 동료분들의 도움으로 남편을 차에 태워서 집으로 운전하는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잔뜩 취한 채로 제 손을 잡고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소영아, 소영아, 보고 싶다. 미안하다. 그 여자가 누구인진 모르지만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선을 보기 전에 얘기를 얼핏 들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소영이라는 여자와 군대 다녀와서부터 사귀었고 많이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결혼을 약속할 만큼 하지만 부모님, 특히 아버지께서는 소영 씨의 집안에 문제가 많다며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정해놓은 혼처를 강요하며 억지로 맞선을 보게 했습니다. 그 맞선녀가 바로 저였고요. 저와 맞선 보러 나갈 때 처음에는 앙심을 품고 나갔었다고 해요. 이 맞선 자리를 깽판 치고 맞선녀에게 무례하고 불쾌하게 굴어서 아버지에게 반항하겠다고요. 그런데 저를 보고 왠지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제 까맣고 깊은 눈을 보면 왠지 순한 양이 되는 기분이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할수록 좋은 여자인 것 같은데 괜히 상처 주기 미안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애프터 신청을 못했다고요. 전 그렇게 깊은 연애를 해보지 않아서 이런 질척이는 관계와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 속상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술에 취해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건 얄미워서 옆구리를 꽉 꼬집어주고 집에 눕혔어요. 다음날 잠이 깬 남편이 나 어제 술 먹고 어디 부딪혔어? 옆구리가 너무 아프네 했을 때 혼자 킥킥대고 웃었죠. 결혼 생활 1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고 1년 뒤엔 둘째 딸을 출산하고 연년생 애들을 키우면서 전 많이 바빠졌습니다. 난 우리 엄마처럼 무한한 사랑을 베풀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의외로 전 모성애가 강한 여자임을 알게 됐죠.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쁘다. 이런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제 심정이 꼭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하는 일이면 잘잘못 따지지 않고 그저 이쁘고 그저 봐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으니까요. 냉철한 제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출산과 육아는 정말 놀라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아이들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회사에서 성공하는 야망을 가진 남자로 평일엔 밤 늦도록 회사에 있고 주말은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 골프며 등산이며 다니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이 남자에겐 부성애 같은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잘 놀아주거나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다른 집 여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서운하겠다. 남편에게 바가지라도 긁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 남자가 가정적이고 애들을 살뜰히 챙길 만한 위인이 못 된다는 걸 임신 초기에 깨달았기 때문이죠. 제가 입덧이 심했던 임신 3개월 때의 일이 기억나네요. 전 원래 식탐이 없고 평생 소식하던 사람인데 입덧 땐 갑자기 음식이 안 먹히다가 또 갑자기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보, 일주일 동안 음식이 안 먹혀서 물밖에 못 먹었는데 갑자기 오늘 새벽부터 아구찜이 너무 먹고 싶어요. 퇴근할 때 회사 근처 단골집에서 포장해 줄 수 있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을 때 전화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나 오늘 회식이라 안 되겠어. 회식 끝나면 거기 가게 문 닫을걸? 당신이 회식하는 중간에 나가서 포장해 오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먹고 싶다기보단 뱃속에 아이가 먹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서 애 핑계는 그냥 참으면 안 돼? 아구찜이 뭐라고. 모냥 빠지게 회식하는 남자가 중간에 나와서 마누라 걸 사가겠어? 남편은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고선 그날도 술에 떡이 돼서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남편이 원래 저나 애들을 잘 챙기지 않는 무심한 남자라는 걸 알고 있고 어지간한 일은 서운해하지도 않는 저지만 이땐 임신 때라 그런지 너무하다는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남편은 그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오는 가장일 뿐 남편의 역할도 아버지의 역할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는 성과의 절반은 제 몫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회사에서 CEO까지 오르겠다는 야망에 비해서 가진 능력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를 잘 굴려서 전략을 갖고 계획적으로 일을 하지 못했고 사람들을 카리스마 있게 통솔하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유일한 능력은 눈치가 빠르고 윗사람들에게 자신을 숙이고 아부를 잘한다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도 회사에서 성공하는 데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부족한 전략이나 사람들을 관리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제 도움이 컸어요. 덤벙거리는 성격 탓에 회사의 기일 내에 보고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를 종종 잊는 일이 많았습니다. 신혼 땐 그런 남편의 심부름으로 자주 회사에 가야 했어요. 이젠 아예 제가 회사의 중요한 서류는 따로 제 USB에 보관하거나 클라우드 공용 서버에 넣어놓고 있다가 남편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 회사 메일로 전송을 해줬죠. 남편은 문서를 카테고리별, 날짜별, 중요도 순으로 정리하는 법도 몰라서 제가 다 정리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오래된 중요한 자료는 남편 스스로 찾지도 못하고 제가 찾아줘야 했습니다. 정말 비서가 따로 없죠. 남편은 결혼할 당시 이미 초임 과장 직급이었어요. 과장 이상이 되면 실무 능력만큼이나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져요. 남편은 밑에 사원 대리급과 마찰이 생길 때마다 감정적이고 급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진정시키고 중재자로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하라고 조언을 해줬죠. 막상 내 말대로 해보니 부하 직원들은 점차 남편에 대한 반감을 거두고 지시를 잘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선 남편이 부하 직원을 통솔을 잘한다며 인사고과를 잘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남편은 저에게 회사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제가 지인들과 모임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남편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어떤 엄만 부러워했어요. 어머, 우리 남편은 회사에 있을 때 전화 한 통 안 하는데 규원 씨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하시네요. 규원 씨를 정말 사랑하나 봐요. 이렇게 속모르는 말씀을 하셨죠. 전 굳이 거기에다가 별다른 말 하지 않고 슬며시 웃을 뿐입니다. 사랑은커녕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가르치는 것일 뿐이죠.
그 외에 신제품 개발 출시 등 회사에서 내리는 중요한 결정에도 제가 꼭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의 기호나 선호도 등 마케팅 자료를 찾아서 분석한 뒤 남편에게 의견을 주면 제 말 그대로 회사에서 결정하고 발표했으니까요. 심지어 집에 와서 회사 기획안 가이드나 전략 방향 등은 제가 잡아주곤 했어요. 이런 걸 보면 남편은 회사에서 얼굴 마담이고 실제로는 제가 일한 것과 다름없죠. 거의 저의 마리오네트 수준입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어요. 연봉은 같은 연차 대비 최상위로 이미 1억을 넘어섰고 그 이후에도 늘 연봉이 높았고요. 어느 주말에 남편이 아버지께 부탁드릴 일이 있다며 시댁에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사팀 상무님이 아빠 후배 맞죠? 저 이번에 미국 파견원으로 나가고 싶은데 힘 좀 써주세요. 아, 나랑 돈독했던 후배놈이니 어렵진 않을 거다. 그런데 웬 파견원이냐? 파견 근무면 애들이랑 시원이애민 같이 못 가잖니. 이왕이면 주재원으로 가족들 다 같이 가서 애들 미국에서 학교도 보내면 더 좋지. 뭐? 안 돼. 우리 아들이랑 손주도 미국에 가면 잘 못 볼 거 아니야. 아들, 꼭 미국 가야겠니? 널 보낼 생각하면 엄마 벌써부터 가슴이 아프단 말이야. 몇 년이나 있는다고. 가족들 다 같이 가겠어요. 괜히 고생만 하지. 여보, 이런 얘기 미리 나랑 상의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애들 미국에서 지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네요. 회사 일로 한국에 들어와야 하면 당신만 들어오고 제가 미국에서 애들 케어해도 괜찮아요. 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 아들만 죽어라 고생하다가 가라는 거야? 신세 좋게 집에서 애들이나 키우면 바깥 일은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따르는 거지. 난 우리 영훈이가 미국 가서 자기 뜻 펼치는 게 좋구나. 엄마가 따라가도 돼? 남편 회사의 결정을 실제로 제가 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시모는 아주 감정적인 분이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전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미국 지사 파견 근무로 1년 정도 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미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간 속셈은 따로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파견 근무에서 돌아와서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서 모여서 와인 파티를 하게 됐어요. 파티 음식을 내오려고 그 자리를 잠깐씩 오가면서 남편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야, 너 미국에서 재미 좋았다면서? 진철이가 그러더라. 현지철, 뭔 소리야, 현지철하니. 아, 소영이 얘기야. 소영이가 미국에 있는 법인에서 몇 년 일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해외 근무 핑계대고 같이 가서 지냈지. 회사 커리어도 쌓고 자유롭게 소영이랑도 지내고. 이 자식이 그렇게 좋았냐? 신소영, 그 여자의 이름을 여기서 다시 듣게 되다니. 남편이 미국에서 근무한 이유가 예전 여자랑 지내기 위해서였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요. 파티가 끝나고 전 남편에게 가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용서해줄게. 처자식 딸린 네가 신나게 그 여자랑 즐긴 그 1년도 말이야. 앞으로도 그 여자랑 만나서 내 애들 아빠가 불륜남이라는 게 알려지면 나 용서 안 해. 그 여자랑 정리하고 그 증명을 해와. 내가 직접 그 여자를 만날 수도 있어. 그리고 무슨 일이든 할 거야. 내 성격 알죠? 남편은 처음 보는 저의 무서운 협박에 적지 않게 놀란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전 최 과장의 미국 지사 근무, 미국 현지처와 동거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남편의 메일로 보냈어요. 회사 사내 게시판에 이거 올리면 재밌겠죠? 신서영과 관계는 끝났나요? 라고 덧붙여서 말이에요. 이러자 남편은 겁을 먹고 생각보다 빠르게 신서영과의 관계를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고 그렇게 많이 사랑했다고 들었는데 고작 이 정도 협박으로 정리를 하다니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역시 남녀간의 사랑이란 참 더덥구나 싶고 대단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불륜이었을 뿐인 건가 싶어서 비웃음이 나더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은 그렇게 치밀하지 못하다고요. 자기가 하는 거짓말들을 제가 다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죠. 밖에서 여자 있는 술집 가서 놀고 오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한 번 놀고 오는 정도는 별소리 없이 넘어가 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의 커리어와 인생을 희생할 만큼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만한 위인이 못 된다는 걸 아내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던 일은 그래도 제가 감당할 수 있었죠. 결혼 생활 동안 감당하기 힘들었던 사람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상대방이 그만큼 미워할 짓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해보니 전혀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모는 그냥 절 처음 봤을 때부터 못 볼 걸 본 것처럼 놀라고 소름 끼쳐 했습니다. 제가 입을 여니 더욱 절 빤히 쳐다보면서 그냥 제가 싫다고 하네요. 학벌도 집안도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가 자신에게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싫다고 하니 당하는 당사자로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너를 뛰고 저만 보면 히스테리를 부리니까 전 시모를 대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돌아오는 생신 때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너 입은 옷이 그게 뭐니? 네가 그런 화사한 핑크색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아우, 꼴 사나워서 못 보겠네. 이렇게 질문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데다가 밑도 끝도 없이 제 옷차림이 보기 싫다고 하는 날도 있었고요. 시모는 제가 남편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남편 옆에 제가 있으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가 앉거나 남편을 불러내거나 아니면 저에게 다른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 시댁에 가면 무조건 따로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이 편합니다. 절 잡아먹을 것 같이 구는 시모는 싫고 남편 옆에 있으면 못 살게 구니까요. 시부는 그래도 말이 통하는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부라고 하더니 이 집안에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은 시부뿐인 것 같아요. 시모가 구박하면 조용히 제게 와서 손잡고 미안하다 아가 내가 부덕한 탓이구나 하고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 시부가 미안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일이 이렇게 든든한지 미처 몰랐죠. 시부는 남편과 시모 몰래 절 챙겨주시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꽃바구니를 배달시켜주고 아무 날도 아닌데 저만 보면 용돈을 자꾸 주시려고 해요. 아마도 히스테리 부리는 시모를 견디는 며느리가 남편 내조 잘하는 며느리가 이뻐서일까라고 추측해봅니다. 하지만 시부에게도 이상한 부분은 있었어요. 어느 날 시댁에 저 혼자 남아서 집안 곳곳을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시부의 서재엔 많은 책들이 책장을 채우고 있었고 책을 좋아하는 전 그곳을 한참 보다가 어떤 여자 사진을 발견하게 됐어요. 흑백 사진으로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는데 분명 시부가 예전에 좋아했던 여자일 것 같다는 촉이 왔죠. 전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은밀한 과거의 사진을 어디 서랍장에 숙인 것도 아니고 그 질투심 많은 시모가 이걸 가만히 뒀다는 게 신기했어요. 남편이 결혼 전 사귀었던 신소영도 그렇고 시부까지 내연녀가 있었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바람 피면 아들도 똑 닮아서 바람 핀다는 얘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시부가 그 과거의 연인을 지금까지 안 만나는 걸까 의심을 했죠. 하지만 시부는 바람까진 가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연심을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바람 피고 다니는 남편에 비하면 시부는 순수한 순정남이네요. 결혼 이후론 바람을 피운 것 같진 않은데도 시모는 계속 옛날 일을 꺼내서 원망하고 괴롭히곤 했으니까요. 오히려 시부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시모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정말 피를 말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50년을 함께 산 시부가 대단해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진을 다시 본 전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가 절 많이 닮아 있었던 거예요. 흑백 사진임에도 얼굴형이나 머리 길이, 눈썹 모양까지 제가 봐도 꽤 많이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제서야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간 기억들. 아, 내가 이 여자와 닮아서 시모가 날 처음 봤을 때부터 그렇게 지독하게 미워했던 거구나. 시부는 특별히 나를 더 챙겨준 거구나. 미안하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게 한 게 아니라 얘 사랑하기에 한 걸까요? 이제야 그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나중에 시부와 절친이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시부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시부는 원래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사랑하는 여자와 오래 사귀었다고 해요. 또 그 여자와 지금 시모는 같은 대학교의 같은 과 친구였으니 이 세 분은 삼각관계였던 거죠. 하지만 시부가 친구와 연애하는 그때부터 시모는 이미 마음속으로 몰래 시부를 좋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가 대학교를 졸업한 후 만나기업에 취직한 뒤 혼담이 오갈 무렵 사귀던 여자분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다고 해요. 이 틈을 타서 시모는 자신의 시부모님에게 자신의 집안은 재력이 있다며 어필하면서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 울며 졸라대서 적극적으로 혼사를 추진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결국 시부의 뜻과 달리 시모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억지로 결혼한 뒤에도 시부는 시모에게 눈길 한 번, 정 한 번을 주지 않고 회사 일만 했대요. 그 친구가 참 불쌍하지. 재수 씨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 잃고 마음 닫고 무늬만 부부처럼 몇십 년을 산 게야. 그런데 재수 씨 남편이 그럴수록 더 집착하고 질투해서 평생 시달리며 살았으니 말이야. 결국 시모는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자기 아들에게서 보상받고 싶어 했어요. 남편은 늘 시모의 간섭과 통제 아래에서 살았던 것 같네요. 지금도 시모는 한 번씩 남편의 셔츠와 속옷 같은 것까지 사다가 보냅니다. 아내인 제가 10년 넘게 챙겨주고 살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집착이죠. 지난번 제사 음식을 차리기 위해 시댁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본 날 이런 광경도 목격했어요. 단골 과일 가게에서 여자 사장과 시부가 안부를 물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 여기 과일은 어디 밭에서 주워왔나 봐. 못 쓰겠어요. 다른 데로 가요. 하고 시부를 잡아 끌고 가버리는 게 아닌가요? 그 상황에서 보고 있는 저도 과일집 사장님과 시부 모두 얼굴이 빨개질 만큼 당황스러웠어요. 시부가 여자와 조금 말이라도 섞으면 시모가 펄쩍 뛰고 과하게 반응을 하니 시부가 얼마나 괴롭게 살아왔을까 싶어서 연민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도 14년이 흘러서 남편은 이제 부사장으로 승진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부사장 승진 소식에 저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가 뒤에서 힘쓰고 우리 부부가 함께 일궈온 결과이기도 했으니까요. 회사에서 이제 확실히 남편 쪽으로 따르는 라인이 생겨서 장차 사장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 전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모름지기 자신의 그릇이 부족하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더욱 신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정말 헌신적으로 자신을 도와준 조강지처인 절 남편과 시모는 내쫓으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시모는 제가 아무 잘못한 것 없이 그냥 쭉 미워했죠. 거기에 남편은 예전에 만났던 내연 여인 신소영을 부인 자리에 들어앉히려는 속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바람피다 걸려서 관계를 끊었다가 최근 미국 지사 출장이 잦아지면서 다시 만났던 모양이에요. 신소영이라는 여자도 웃긴 게 그냥 과장 나부랑이일 땐 이혼 요구 없이 불륜관계만 갔더니 남편이 이제 사장 자리에 오를 것 같으니 사모 자리가 탐났는지 적극적으로 이혼해서 자기랑 결혼하려며 욕심을 내는 겁니다. 전 하루아침에 헌신짱 마냥 버려지게 생겼어요. 남편과 심은 당장 이혼해달라며 저에게 사떼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니년이 사장 사모님 소리 듣는 꼴 내가 못 봐. 당신이라는 여자 지긋지긋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맨날 지적하고 지시하고 네가 사장이야? 당신같이 뻣뻣한 여자 말고 야들야들하고 여자같이 구는 사람하고 살 거야. 진짜 내가 사랑해온 여자랑 내 남은 삶을 살 거라고. 그럼.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데 이제 만나기업 사장이 될 우리 아들인데 저런 여잔 갖다 버리고 입맛에 맞는 여자 들이잡구나. 이렇게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을 제가 당하고 보니 말문이 막혀서 제대로 항변도 못했어요. 그들이 집을 나가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결혼 생활 전부를 남편의 출세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살았는데 결과는 고작 이것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고 너무 억울해서 누구라도 붙잡고 호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심정과는 별개로 전 남편과 시모랑 계속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고민이 됐습니다. 당연히 저들에게 복수하고 싶죠. 하지만 복수하겠다고 이혼하지 않고 버티면 제 인생이 너무 시궁창같이 구질구질해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쿨하게 저들의 요구대로 이혼을 해주고 제가 얻을 것은 얻어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전 법대 동창생 중 변호사로 개업한 친구를 만나서 이혼 조정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이혼 합의서엔 제가 요구하는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내가 갖는다. 둘째, 아이들의 양육비 월 700만 원, 현금 10억과 경기도 양평의 별장 명의를 넘겨달라. 별장 사용은 그 전과 동일하게 남편 시댁 모두 공동으로 가능하다. 별장은 시가 20억이 넘었어요. 셋째, 남편을 어느 누구와 만나서 동거하든 상관없지만 법적인 혼인 및 결혼을 하게 될 땐 아이들의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소영이 법적 배우자가 되면 남편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생길 거고 둘 사이에 자식이라도 남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 애들에게 갈 유산은 확연히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변호사는 따로 남편에게 협박 아닌 협박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한 증거와 거래하는 벤더 업체에서 로비받은 증거 등을 갖고 계시더군요. 남편분의 회사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많은 비밀을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는 편이 좋겠어요. 저와 변호사가 나중에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세운 이 이혼 조건을 남편은 순순히 수용했습니다. 명석하지 못한 남편은 이 조건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장차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하는 위인이니까요. 오히려 시모는 현재 우리가 함께 살고 있던 일원동 빌라에 대해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그가 10억과 별장 명의 따위 얼마나 줄 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일원동 빌라는 시가가 40억 가까이 되지만 전 그것은 탐나지 않았어요. 애들의 양육비와 현금 10억으로도 앞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고 양평 별장은 당장 팔 필요는 없지만 다른 이유로 저에게 필요했거든요. 이 별장이 어떻게 쓰일지 여러분께 조금 뒤에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몬은 제가 이혼할 때 의기양양한 얼굴로 이런 말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너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널 미워했는지 궁금했지? 궁금했을 게다. 이제 남이 되니까 솔직히 얘기하자면 넌 신기할 정도로 그 잡것하고 닮았어. 처음엔 너희 엄마가 그 여잔가 착각했을 정도로 넌 그 여자와 닮았지. 내 남편과 서로 사랑했던 그 여자 김혜선. 중저음 목소리톤 하며 까만 생머리에 창백한 얼굴, 동그란 눈썹. 그래서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난 네가 몸서리치게 싫었다. 이제 내 아들과 헤어지게 되니까 아주 그냥 속이 후련하네.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자기 남편과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며느리를 미워하고 살았다니 시몬 정말 질투에 눈이 먼 나머지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닐까요? 남편과 시모의 밑바닥까지 보게 된 저도 무능하고 바람난 남편도 사이코 시모도 더 이상 함께하기 싫었어요. 제가 이혼하는 과정을 지켜본 우리 친정 부모님은 너무 충격을 받으셨죠. 특히 결혼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아버진 절 볼 면목이 없다면서 너무 미안해하시고 자책하셨고요. 하지만 전 괜찮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복수할 거니까요. 그래서 전 이혼 때문에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어요. 이혼 뒤 부모님이 사시는 대치동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게 됐어요. 아이들은 제가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교육한 만큼 성실하고 또 공부도 잘하면서 심성이 반듯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딸은 미술 유학을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남편이 보내주는 양육비가 부족해졌어요. 전 양육비를 200만 원 높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했고 너랑 애들 쓸 양육비도 이젠 아까워서 안 줄 거야. 억울하면 소송 걸어봐 어디. 우리나라 법상 아무리 이혼 합의 조건으로 양육비를 약속했더라도 안 보내면 어떻게 할 수단이 별로 없어요. 압류 등으로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마 어디서 이런 얘기를 주워 듣고서 이렇게 버티는 모양인데 전 자신의 핏줄인 아이들에 대한 책임까지 져버린 이 사람을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복수의 칼날을 이제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우선 남편의 회사 게시판에 익명의 제보글을 작성해서 올렸어요. 제목은 최 부사장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를 고발합니다. 포함된 내용은 남편이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한 내용이었어요. 해외 출장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여행하고 즐긴 회사 비용, 거래하는 벤더 업체에서 로비로 술자리 접대와 현금 및 금괴를 받았던 일들을 상세히 적었죠. 그리고 사내 비서와 불륜한 일도 함께 제보를 했고요. 남편은 저를 내쫓고 자기의 사랑이라던 신소영과 동거하면서도 회사에선 비서와 놀아난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저질인 사람이에요. 이것만으로 끝난다면 저의 진짜 복수가 아닐 겁니다. 남편 회사의 회장님에게 익명으로 퀵 우편을 보냈어요. 거기엔 우리 양평 별장에서 남편이 회사 임원들과 정부 관료들에게 로비로 접대하면서 매춘 여성들과 놀았던 영상이 담긴 USB를 넣었습니다. 전 사실 시댁의 양평 별장을 이용하면서 10년도 전에 몰래 CCTV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녹화하고 있었거든요. CCTV를 달게 된 계기인 남편이 이 별장에서 내연녀를 데리고 와서 놀았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증거 협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달았던 것이 이렇게 지금 중요한 복수의 수단이 됐네요. 복수의 결과는 오래되지 않아서 금방 나타났어요. 남편은 제가 사장에게 CCTV 영상을 보낸 그 다음날 바로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사내 게시판 제보로 자신의 파렴치하고 무능력함이 만천하에 퍼졌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뒤 어느 기업에서도 남편을 써주지 않을 것이 명백했고요. 남편과 시모는 사장 자리까지 생각했을 텐데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을까요? 제 복수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쫓겨날 때 시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저와 함께 슬퍼하고 원통했어요. 그리고 시부는 우리 친정아버지와 한잔하러 친정집에 들르실 때마다 늘 저에게 미안해하시고 따로 아이들 양육비를 챙겨주셨습니다. 술에 취해서 시부는 한 번씩 마음속 소망을 꺼내곤 하셨어요. 시모와의 황혼 이혼 말입니다. 제 복수로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난 과정의 일을 알게 된 시부는 이제 아내만이 아니라 아들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을 느끼시고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친정아버지와 제가 거들어서 결국 시부는 시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그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시부가 나오면서 시모는 자존심도 없는지 시부에게 매달려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이제 와서 당신 왜 이래요?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얼만데. 제발 나 버리지 마요. 난 그 50년 세월 동안 한순간도 당신을 마음에 담아둔 적이 없다는 거 당신도 알지 않소. 우리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각자 편하게 삽시다. 난 당신과 1분 1초도 함께 살 수가 없어. 당신이 이러는 게 결국 김혜선 그녀에게 가는 거야? 당신이 아직까지 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미친 소리 그만해. 그 여잔 죽은 지 10년도 더 됐어. 젊은 시절 사랑했던 일 하나 때문에 당신은 결혼한 내내 날 괴롭혔다고. 미저리같이 정신병자인 당신과 내 남은 하루도 함께 살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시부는 매정하게 시모를 내리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회사를 쫓겨나서도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내연녀 신소영에게서 버림까지 받은 채로 매일 술 마시고 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애들이랑 저에게 전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을 버리고 인생을 망가뜨린 남편의 술주정 따윈 들어줄 마음이 없어서 차단하고 있고요. 아무리 반성하고 후회하며 돌아온다고 해도 당연히 다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은 조금도 없고요. 시모는 시부에게 버림받은 뒤 반쯤 실성한 채로 다니던 교회나 모임도 안 나가며 집에서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복수극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으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너무 매정했던 걸까요? 이따금 제가 이렇게까지 남편과 시모에게 복수한 것이 후회가 되고 있어요. 너무한 게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잘못 없이 하루아침에 내쳐진 저와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한 복수는 통쾌했고 나쁜 인간들에 대한 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쓴 글을 봐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 여기에서 얘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